월세가 좋죠. 왜? 예전처럼 전세를 내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요즘 다 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대출이자 내느니 월세 내느냐 따지고 보면 사실 월세는 더 안전하잖아요. 이거는 저는 시대 흐름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당분간은 월세와 전세가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공존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한 20년,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저는 월세 비중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이 참 그 이사철이기도 하고 뭐 약간 뭐 지나가기도 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세 시장이 또 뭐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전세 강세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이제 계속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전세를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좋은 시장은 끝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일단 매매 시장이 좀 주춤합니다. 매매 네. 가격이 2021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 2022년이 약간 비정상적인 전세 가격이 폭락한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폭락한 비정상이었고요. 지금은 매매 수요가 이제 전세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사실 좀 어렵죠. 여전히 깡통 전세 뭐 우려도 크기 때문에 불안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월세로 가든가 안전한 아파트 시장.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기당할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안 되면 경매 넘기면 50% 정도면은요. 경매 넘기면 충분히 내 전세금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입주 물량은 뭐 많지는 않잖아요.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전세는 강세인데 지금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전세 네. 가율이 한 50%, 53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서울이. 53점 몇 프로인데 2011년, 2010년, 2011년이 50%였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도 매매 시장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 2016년까지 올라가는데 71%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2015년, 16년에 71%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매매 시장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전세 가율이 다시 내려가는데 저는 그때 흐름을 보자면 지금이 그때 초입하고 좀 비슷하다. 그때도 제가 방송 나가면 단골 메뉴가 전세 난. 전세 가격 언제까지 오를까가 단골 메뉴였거든요. 방송 나가면 맨날 전세 가격 언제까지 오르냐. 그게 2016년까지 단골 메뉴였다가 2017년 되면서 이제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 강세가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5년 동안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 갭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줄어든 갭만큼 나중에 또 갭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전세 강세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전세 가율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니까 네네. 매매가 내려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긴 하죠. 매매는 그대로인데 전세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둘 다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이 매매가 뭐 지역마다 달라요. 통계를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 사실 그냥 멈춰 있잖아요. 마이너스 0.03, 서울은 0.02, 0.03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기도 인천은 뭐 0.04, 0.06 왔다 갔다 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래프를 보면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요,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 그냥 살짝 내려와서 그냥 부합 유지하고 있는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대구. 네. 세종시가 좀 어렵고요. 세종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입주 물량이 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세종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구 부산은 좀 고질적인 지금 침체 상황이고 반대로 강원도는 좀 GTX 영향으로 네. 좀 강원도가 나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강원도가 같이 지금 수도권하고 같이 약간 움직이고. 네, GTX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강원도가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GTX B가 춘천까지 네. 연결된다라고 했고 GTX D가 원주까지 연결이 되니까 원래 호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선물을 주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데 우리 수도권 지역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는데 춘천 원주는 이게 갑자기 웬 떡이냐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고요. 매매 가격이 뭐 폭락하지도 않고 폭등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이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당분간은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아마 매매 가격은 2024년 적어도 올해는 그냥 보합 흐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폭등하느냐?
그거는 모르죠. 네. 폭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흐름을 보면 2011년, 12년, 13년까지 굉장히 어려웠고요. 집값 떨어졌었고요. 14년, 15년, 16년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긴 했는데 폭등 수준은 아니고 서서히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최고치를 쳤거든요. 전세 가율이. 그러면 네. 지금 또 그때처럼 뭐 5년, 6년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5년, 6년 동안 전세 가율이 올라갈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 적어도 한 2, 3년 정도는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매매가 약간 전세 수요로 바뀌면 네. 매매 살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매매가는 좀 떨어져 줘야 되고 전세는 좀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사람이 이동했는데. 근데 네네. 왜 매매는 버티고 전세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느냐 아니면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최근 우리가 집을 살 때는요.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이잖아요. 뭔가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 우리 내려가는 집을 사고 싶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선생님 저는 실수요자니까요. 집값 안 올라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왜 거짓말해? 안 올라가는 집을 왜 사? 그냥 전세로 가지. 네. 그러니까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은 일단 뭐 전세도 알아보고 이제 월세도 알아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도 보면 집을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네, 갈아타는 분들. 뭐 어제 연락받은 분도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인데 내 집을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가고 싶다. 알아보니까 서울 아파트가 또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이게 통계하고 좀 다른 게 거의 2021년 최고가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 최고가 수준에 근접한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강남 아니고요. 뭐 서대문이나 뭐 이런 지역들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2023년보다 오히려 2024년이 실거래가와 호가가 좀 달라요. 우리가 자꾸 실거래가만 보면 집주인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한 1억 정도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요. 매수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로 유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뭐 폭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집주인들이 나 못 버티겠는데 네. 나 던져야겠어 라고 했을 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직은 호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지지부진해요. 서울이 한 5천 건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5천 건에서 많게는 15,000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냥 1,000건에서 2,000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매매 거래의 2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당분간은 전월세 거래로 좀 움직이는 성향이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세로 좀 쏠린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월세도 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월세 올라갑니다. 월세는 빌라 시장은 더 심각하고요. 심각하다는 게 더 강세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월세 가셔라 빌라는. 네. 전세 가율이 높으면 우리 깡통 전세에 우려가 크니까 월세 가셔라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현장에 가보고 얘기를 하냐고. 월세가 있어야 월세를 가지. 월세가 없어. 월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 가는 거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없습니다. 월세가.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지금 월세가 굉장히 풍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월세가 좋죠. 왜? 예전처럼 전세를 내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요즘 다 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한 80%, 70% 대출 받다 보니까 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대출이자 내느니 월세 내느냐 따지고 보면 사실 월세는 더 안전하잖아요. 깡통전세 우려도 없고 그냥 내고 집주인이 반환 걱정 없잖아요.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안 주면 그냥 월세 안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월세 안 내면 되고요. 그냥 월세 내는 것까지 내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월세 선호도는 더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아파트 시장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좀 강했어요. 주변에도 너 어디 살아? 나 월세 사는데요. 너 돈 없구나.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자식 돈 없네.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산다. 전세도 못 살고 월세 살아. 그 그런 분위기 애들끼리도 있었어요. 네. 애들끼리도 너 어디 살아? 매매야? 월세야? 전세야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비교를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문화가 달라졌어요. 월세 살아? 돈 좀 있네. 사업해? 월세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돈이 좀 있으면 월세. 그냥 사업가 이미지. 사업가 이미지. 렌트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리스하고 옛날에 렌트카 타라고 했는데 요즘 사업하나 보네 라는 이미지처럼 이제 월세가 좋게 말하면 약간 신분 세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월세가 정상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에만 전세가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제도거든요. 이게 무이자 대출? 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네. 우리나라만의 이상한 제도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월세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월세로 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깡통전세, 역전세도 해결이 되고요. 임대차 보호법도 필요가 없고요. 뭐 계약갱신 청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월세 내면 그만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시대 흐름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당분간은 월세와 전세가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공존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한 20년,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저는 월세 비중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완전히 저금리로 가지 않는 한 이제 전세의 메리트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시대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또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계산기 두들겨 보고 월세가 유리하면 월세로 가는데 특히 강남 쪽에 가보면 강남이나 잠실 쪽에 가보면 야 이게 몇백만 원 내고 월세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다. 오피스텔 빌라 강남 쪽에도 요즘 100만 원 쉽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월세는 이제 시대 흐름으로 트렌드를 자리를 잡았고 임대하면 전세라는 공식은 이제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세도 올라가면 보통 이제 월세 수요가 또 전세로 또 옮겨가니까 월세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월세도 또 같이 올라가는 지금은 분위기니까. 동반상승입니다. 동반상승이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갑자기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한 거고요. 지금은 수요 자체가 이제 빌라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넘어오고 있고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오면서 월세 전세가 동반 상승을 하는데 폭등은 아니고요. 네. 전세 가격이 지금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재밌는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네. 2+2 하잖아요. 자, 2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5% 이내로 제한되잖아요. 네.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5천만 원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500만 원, 1000만 원 올려주고 계약갱신 신규 청구를 안 하는 계획을 거예요. 해서 4년 살겠다. 지금 연장을 하는 겁니다. 돈 올려주고 그냥 연장을 해버리는 네. 거고요. 2년 후에 많이 올랐을 때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아, 올라가겠구나. 2년 후, 4년 후에는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라 쪽도 월세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빌라는 있고 월세가 엄청 강세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이제 전세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추세고 예, 그렇죠. 매매는 막 이제 빌라는 막 빠지고 매매는 빌라는 아파트는- 그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파트는 지금 잘 버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도권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좀 지방도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지역마다 편차는 있는데 뭐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뭐 지방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건데. 광역시 정도 그러면 광역시를 보더라도 광역시를 보면 일단 안 좋은 곳들 세종, 대구, 부산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세종이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마이너스 0.2 정도 나오고 있고요. 대구는 마이너스 0.13, 부산은 마이너스 0.08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 3개를 뽑으라면 그 지역이고요. 네. 지방 광역시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데는 대전이 네. 마이너스 0.02, 0.01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강원도는 뭐 그나마 좀 상승, 네. 유일하게 상승 나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 울산 또 마이너스 0.02 정도니까 울산, 광주, 대전 정도는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고 대구, 부산은 대표적인 도시인데 네. 대구가 인구가 한 230만 정도 되나요? 부산은 300 몇십만 네.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도시인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이제 건설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밀어내기, 땅 짓고 헤엄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 소규모 모임 같은 경우도 대구하고 부산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활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이 있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이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렸고 지금 또 아마 공급 과잉의 부작용에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구, 부산 이런 지방들은 2025년에 좀 지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보합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시대 흐름대로 약간씩은 좀 조금씩 올라가고 올라가지 있고요. 않을까? 매매는
마이너스에서 보합이고요. 전세는 플러스에서 보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다. 전세는 큰 폭은 아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전세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지방의 아파트들도 보면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요. 지금 높아요. 높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또 붙으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서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순서인 것 같고요. 2007년까지 서울이 강세였다가 2008년, 2009년 넘어가면서 이제 부산이 강세가 되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원정 투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래서 서울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워낙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늦게 떨어지고요. 오를 때 먼저 오른다는 거지 뭐 영원한 서울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투자 심리는 살아있잖아요. 돈 벌고 싶잖아요. 네. 최근에 저도 넣긴 했는데 DH 퍼스트의 아이파트 101만 명 몰렸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환경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찾고 있는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니까 지금 참고 있는 거죠. 꾹 참고 있는데 뭔가 틈이 있다. 저는 언제든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에 전세 가율 하나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전세 가율이 차이가 좁혀지고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고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게 그 뭔가 투자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좀 약간 모이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따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매 욕구죠.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아 이게 할만한가? 투자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면 두 번째 구매 능력을 따지거든요. 구매 능력은 자기 자본이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투자금이 최소가 되면 우리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갭 투자. 우리 상가나 다른 시장들은 100% 자기 자본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또 전세라는 무이자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 올라가서 전세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좋게 말하면 무이자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이 늘어나니까 구매 능력이 좋아진 거죠. 그 얘기는 자 구매 능력은 좋아졌습니다. 구매 욕구만 생기면 돼요. 그럼 구매 욕구가 생길 수 있는 뭔가 이벤트, 금리가 인하가 됐다, 무슨 규제가 풀렸다, 뭔가가 나올 때 이제 그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일단 전세 갭이 줄어들고 있다, 전세 가율이 올라서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구매 능력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어떤 그 사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욕구.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욕구를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뭐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욕구가 없거나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뭐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인구 감소요? 아, 네, 작년에 지금 통계로 보면은 지금 출산율 0.65명, 0.7도 낮은데 0.78이었나요? 그때 그거도 낮은데 거기서 더 깎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진짜 얼마나 낮아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일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일본은 진짜 양반입니다. 일본은 1.3명이에요. 우리가 일본 반토막입니다. 출산율이. 이제 일본을 부러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20년 후에 문제가 됩니다.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5년부터 이제 출산율이 급감합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 됐고요. 골든타임이 한 20년 저는 남았다고 보여주고요. 이 20년 만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가장 직격타는 지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유입이 되죠. 뭐 대학교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지금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이 소멸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지방 중에서도 중소도시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0만 이상 도시들을 좀 눈여겨봐라.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서울 분들은 못 느낄 겁니다.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됐으니까 공실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이제 공실이 생기는 거죠. 제 고향에 가보면은요, 공실이 한 집 끝도 하나가 공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구밖에 없어요. 인구에서 찾아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건물주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세입자가 나갈까 지금 노심초사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저는 20년 후에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 이번에 제가 이제 고향에 설날에 고향을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제 좀 잘 사신 분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보니까 고층 빌딩들이 많고 이제 눈이 커진 거예요. 네. 오, 이게 새로운 세상이네. 나도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다라고 해서 몇 년 살다가 지방에 가서 자기 땅에 건물을 짓습니다. 네. 아마 10층짜리 정도 건물을 짓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렸다고요. 아, 친구야. 포항에 이렇게 고층 빌딩 지으면 이거 소화가 잘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차라리 낮게 2, 3층짜리 지어서 그냥 알차게 받는 게 좋아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10층짜리 대형 건물을 대출을 받아서 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거의 파산이죠. 거의 안 되는 상황. 왜? 인구가 줄어들면은 일단 공실이 생기면서 고층 빌딩들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들은 고층 빌딩 지은 사람들은 거의 파산 지경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20년 후가 되면 아마 서울도 뭐 다는 아니겠으나 서울 수도권에도 상당 부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청년 무슨 뭐 저축 뭐 드림 통장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고 세금을 냈는데 내가 기성세대가 되고 나니까 왜 청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냐라고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가 고통 감내를 해야 되고 우리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좀 많은 혜택 지원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제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딱 정점입니다. 제 나이가. 출산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명이 넘은 한 해 태어났던 시대에 태어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저물어가고 경제활동이 저물어가는 순간 대한민국도 저물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세대들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한 20년 골든타임이 남았는데 이 20년 안에 답을 찾아야 되고요. 제가 작년에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요. 애들 데리고 이제 일본에 놀러 갔다 왔는데 저는 놀러 가면 그냥 놀지 않고요. 그 일본 현지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나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제 항상 일본 이야기를 듣는데 마침 출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부일남한테 이제 출연했으니까 제가 일본 얘기 살짝 해드리면 물어봤습니다. 아, 일본 어때?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이 굉장히 심각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할 만한 위험 요소인데 일본은 어때라고 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네. 우리는 1.3명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꾸준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 그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데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일본에 정착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일본에서 이제 출산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몸을 풀고 키웠고요. 둘째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서 산후조리원, 일본은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산후조리원 가서 몸을 풀었는데 그 친구가 느낀 게 그거랍니다. 아, 일본은 너무 편하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출산하면 기본적으로 돈이 나오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돈이 나오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병원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데 그냥 먹는 거 그런 쪽에 좀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한국에서 둘째를 몸을 풀어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병원 갈 때부터 무슨 검사를 받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한국에서 애 못 키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출산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지자체마다 들쑥날쑥한데 좀 일시금으로 저 마음 같아서는 한 3억 줬으면 좋겠어요. 3억 저리 대출로 빌려주고요. 결혼하면 3억 저리 대출. 첫째 놓으면 이자 100% 가면 둘째 놓으면 원금 50%, 셋째 놓으면 원금 100%. 아니 애 3명 놓는데 3억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교육 문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좀 안타깝긴 한데 의대 지금 보내기 위해서 지금 뭐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게 우리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애가 의대 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나도 불안하고 우리 애도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고려를 해서 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보다는 중소도시들 50만 이하 되는 중소도시들 소멸이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10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줄어드는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100만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이 있고요. 네. 그 지역의 거점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부산 같으면 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그 지역의 대학교가 있고 백화점이 있는 지역으로 좀 눈을 좀 돌리셔야 될 것 같고 100만이 안 되는 도시라도 경제력 있잖아요. 산업단지들 뭐 창원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뭔가 기반 시설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선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서울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게 그나마 전체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인구 출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 인구다. 결혼을 하고 애는 보통 낳잖아요. 네네. 애를 낳으면은 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하면서 이제 둘째는 못 낳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요즘 애 첫째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네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제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죠. 그냥 먹는 거 정도만 해결할 수 먹는 있도록 거 저는 정도야 해줘야 뭐. 되는 거지. 네. 왜 병원비조차도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되고 교육비를 이렇게 부담을 느껴야 될까? 저는 대학교까지는 좀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이 돈이 아니 어디로 가는 10년 건지. 동안 출산 예산이 수십조잖아요. 네. 아니, 수십조면 3억씩 줘도 됐겠는데? 그렇죠. 그 돈이 다 네. 어디 갔을까요?